자, 2024-18 대통령 탄핵 인용사건 재판 검사 네? 청구 취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판결문은 저한테 있는데요. 무슨 판결문이죠? 이게 판결문이에요. 이 계산을 돌릴 수 없어 불가능해. 기회받은 그 계속 싸워도 불가능해. 이게 헌법이잖아. 되돌릴 수 없잖아. 그래서 슬퍼. 안녕 그만이 이미 끝났어. 판결은 되돌릴 수 없어. 그럼 이한 재판을 왜 하니. 스타 나만 느꼈니 법의 판단을 스타 나만 알겠니 헌법의 의미 스타 너무 절망스러워. 그래도 말해야지. 검사로서 꼭 해야 하는 말 스타 마지막으로 말해 힘껏 소리쳐 스타 판결문 지낸다고 그렇게 싸운다고 바뀔까 스타 절대 안 바뀌어. 안녕 그만 이미 끝났어. 판결은 되돌릴 수 없어. 근데 이런 무의미한 재판을 왜 하니. 스타 원래 이런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말할게. 어떻게든 용서해줄게. 지금 여기서 끝내 좋은 말을 할게. 스타 끝났어. 판결은 되돌릴 수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게 말할 때 당장 멈춰. 예, 검사 청구 의견 잘 봤습니다. 재판은 이미 됐고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다.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재판 대통령 탄핵 재판이 원천 무효라는 취지로 국민이 재심하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 의견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기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검사 앞으로 나오죠. 청구인은 신성한 재판정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단추를 풀고 노래로 국민을 우롱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데 있어서 이 재판장은 심히 청구인 측의 불량한 태도에 의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르는 노래가 자리라도 부르면 어떻게 들어주겠지만 꼭 민주당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재명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재판 지휘권의 재량으로 경고드리는 바니 진지하게 본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꺼지세요. 자, 다음은 본 재판 피청구인 측 변호인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인 임지원 변호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변론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피입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은 임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날 작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서 저는 오늘 헌법과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엄은 불법이 아닙니다.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만의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결단을 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입 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이 무려 20차례 넘게 중단되었습니다. 투표권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계엄은 합당한 고유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정당으로부터 탄핵 남발이 있었습니다. 찢는 걸 좋아하는 특정 범죄자를 수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법기관, 행정안전부까지 싹 다 탄핵을 해서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국가를 지키기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네 번째, 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군과 청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을 시켜서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로 묶으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의 비상계엄은 권력 남용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입니다. 또한 탄핵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단지 여론이나 반감이 아니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권력이 무너지는 나라가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날을 다시 한번 마주해 주십시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심의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자료, 컴퓨터 서버,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되었고 계엄령도 바로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폭동 없었습니다. 무력 없었고요, 유혈 사태 없었습니다. 총성 한 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친 사람 한 명 없었고 계엄군에게 무력을 쓰지 말라, 실탄을 챙기지 말라고 한 피입 청구인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해당 조치가 통제된 범위 내에서 목적이 수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재판부께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인지 아니면 국가 기능 붕괴를 앞에 두고 비상적 대응이었는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일하고 당장 내일이 불안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에만 달콤한 말? 듣기에만 좋은 위로? 가짜는 긍정?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라입니다. 법이 지켜지고 치안이 안정된 그런 나라요. 그런 나라가 있어야만 우리는 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의 혼란 앞에서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비상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리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 결단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회피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청구인 쪽 변론 잘 들어보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취지, 그리고 탄핵의 인용이 위험한 이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고대 통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 잘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네, 원활한 재판 진행하기 위해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재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껏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자, 다음 피청구인 측 변론인 김진환 변호사 변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사건 번호 2024 헌납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대리 김진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사건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국의 결단을 내리심으로 시행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현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의 구국의 결단이라 주장합니다. 본 대리인은 국방과 경제 위기로 인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계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실제 군사 충돌 가능성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북한 군용 드론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서울 북부까지 침투했습니다. 이는 남한으로 보내진 오물풍선을 제외한 횟수입니다. 정전 이후 북한 드론 및 공중 고양물이 수도권까지 들어온 최초 사례입니다. 이는 북한의 남침이 맞습니다. 이는 북한의 남침이 맞습니다.
2022년 11월 북한이 동서해에 발사한 미사일은 20여 발이 됩니다. 그중 한 발은 남쪽 인근 해역까지 날아와 한때 울릉도에 공습경보 발령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2024년까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만 70회에서 100회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북한의 남침이 맞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 임기 중에는 특히 중국 국적자 관련 범죄가 급증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보 군사 범죄입니다. 2024년 6월 이후 중국인에 의한 군사시설 촬영이 11건 이상 발생했고, 드론을 이용해 미국 항우모함, 공군기지, 정보기관 청사 등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중국인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기술 유출 범죄입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으로 삼성, SK 관련 반도체 공정기술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모두 중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조직적 온라인 범죄 및 사기 관련 범죄입니다.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즉 캄보디아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대형 범죄에서 중국 국적 조직원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중국이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입니다. 2023년 외국인 마약 사금 중 상당수가 불법 중국인 체류자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 인해 이 또한 중국이었습니다. 불법 입국 및 불법 체류 범죄입니다. 외국인 등록 중 취업 서류 위조로 인해 체포된 75명 중 52명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부동산 경제 범죄 또한 중국인이었습니다. 나열된 증거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국내 친중 세력과 중국 공산당 및 적대 세력의 주도하에 진행된 국가 침탈 즉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미 분단 국가인 상황에 더해 외세의 침입이 진행되고 있는 준 전시 상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국군 통수권자이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정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정당합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 법인세 인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여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내수 투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실제 체감 경기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세액 공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법을 대응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 또한 거대 야당을 통해 막혔습니다. 이후 그들은 자체 법안을 제출하여 대통령의 정부 정책을 지연시키고 대통령의 정책을 가로챘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 지연으로 행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십니까?
대리인 국방경제 부분에 대한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의 정확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엄 선포 가능한 상황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입니다. 앞서 제시된 증거만으로도 국가 비상사태가 맞습니까? 계엄의 목적은 군사상의 필요 대응 및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앞서 제시된 증거만으로도 계엄의 목적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본 사건의 핵심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권한과 정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앞서 특별검사 측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 법률 구성이 조악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기소를 했으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은 수많은 증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 통수권자의 역할이었으니 증명됩니다. 이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리인 부진하겠습니다. 윤호계! 잠시만요. 누구시죠? 당첨돼가지고 네. 방청석에서 재판 방청 중인 정진재라고 합니다. 방청 중인 김은혁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에 무슨 잘 안 들렸는데 무슨 소리 무슨 말이라고 어떻게 외쳤죠? 윤호계! 잠깐만요. 네, 재판 중에 그렇게 의사를 읊조리듯이 하지 마시고 아주 크게 외쳐서 재판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지 않으면 감치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그럼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있는 인권 외쳐보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유롭게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로 계엄은 옳았으며 계엄은 정당했습니다. 계엄은 옳았다. 계엄은 정당했다. 전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왜 탄핵 심판을 받는지도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권 교체, 그리고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하고 탐욕과 권력에 찌들어 있는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서 계신 겁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재판장님,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퇴정당할 각오로, 퇴정을 넘어서 감치당할 각오로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중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국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섰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하심을 각인시키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민주주의 만세! 만세! 자유 민주주의 만세! 만세! 자, 원 없이 외치셨습니까? 네, 원 없이 외쳤습니다. 예,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재판 진행을 맡은 재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재판부의 신성한 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나온다고 본 재판장은 믿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신성함이라는 것은 국민의 바램과 그리고 자유가 그리고 상식이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렴해야 되고, 그 길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청년이 본인이 애절한 외침이 재판부에게 소음으로 들린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심각하게 사회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다라고 본 재판장은 생각하는 바, 지금 이 재판정 안에서 방청객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외치시는 어떠한 소리도 본 재판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통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음껏 외치시는 것을 재판 운영 과정에 있어서 허가합니다. 네. 자, 다음 청구인 피청구인 측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 검사 조민영, 예. 피청구인 변호인들 올라오십시오. 네, 검사 조민영, 네. 준비된 증인. 증인 참석하셨습니까? 증인 앞으로 나와주세요. 증인 먼저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홍장원. 증인 각종근. 네, 도착했습니다. 본 재판정에서 선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고 있음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홍장원 증인부터 증인신문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앞을 보십시오. 홍장원 증인은 본인 소개부터 하십시오. 예. 지금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이라고 합니다. 연예인입니까? 연예인이세요? 아닙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크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원래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아닙니다. 국정원 1차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검사 조민영 증인신문하십시오. 우리 증인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지시받은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증인석에 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증인 예. 대답하세요. 사실은 받은 게 있습니다. 증인이 제시한 이 증거 메모장이라고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한동훈 및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변호인 측 홍장원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 네. 변호사 성함 말씀하시고 시청구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이한빈입니다. 예. 증인 신문하시죠. 홍정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쓴 지렁이 메모장이라는 것이 지금 4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 썼던 거랑 두 번째 썼던 게 내용이 조금 다른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본인이 쓴 메모장은 그것은 본인이 아닌 또 비서관이 있었다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없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 측에서 신문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증인 신문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그게 모두 다 4개가 다 사실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전에 증언했던 본인은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번복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증언을 다 반복하시는 겁니까?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증인 대답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없고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증인은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 신문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문 내용에 따라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 신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어제 술 먹다 나오셨어요?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증인이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습니다. 검사는 재판장이 따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증인 변호인들의 증인 신문에 일단 경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론 계속하시죠. 증인 신문 계속하시죠. 박정근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홍장원 증인에게 더 신문할 변호인들 있습니까? 예, 예.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리 이선우입니다. 네, 증인 신문하시죠. 홍장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른바 홍장원 지렁이 메모라는 것, 그 글자인지 그림인지 원시 벽화에서 발견된 상형 문자인지 모를 그 메모 국민들이 모두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글자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준비된 메모가 이 재판장 내에서 송출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증거 제출. 아니면 재판장의 재량으로 우리 홍장원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네. 불펜 잡으시고요. 주소를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본인 주소가 어디죠? 그러면 본인 이름 한번 적어보시죠. 이게 본인이 평상시에 쓰는 필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 비춰드리고. 증인이 지금 피청구인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그 증거로 제출된 메모장에 있는 필체가 실제 본인의 필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성한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명에 의해 본인의 친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자를 주소와 성함을 적으라고 했더니 본 필체로 적었고 이것이 본인의 필체라고 하는데 일단은 재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홍장훈 증인 신문할 변호인 있으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예. 질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음 곽종근 증인.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검사 측. 네. 우리 증인,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 행동이 맞습니까? 당시에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일말의 자책감도 없이 그저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제법 지나서 사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곽종근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하실 변호인. 네, 질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성함 이야기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식판 피청구인 대리 김진환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직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특수부대 원들이 국회 안에서 어영부영하는 모습들을 직접 사령관실에서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서 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시 검사 측에 조사받았던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곽종근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면 특수부대원들은 거침없이 국회 본의사당 안으로 들어갔을 건데 왜 특수부대원들, 본인 부하들은 그러지 못했습니까? 혹시 대통령의 명령이 직접 전달되지 않으셨거나 들은 바 없거나 한 건 아닙니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별도로 이제 증인은 평생 군에서 복무하셨죠? 맞습니다. 증인 지금 신문관의 대답 태도는 심각하게 재판장으로서 우려가 되는데 정확하고 또박또박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군인답게. 지금 증언하시는 태도는 그냥 노가다 꾼 것 같습니다. 술 취한. 똑바로 증인 신문에 임해 주십시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통해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영웅심에 취해 본인의 부하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았던 명령은 있었으나 제가 영웅심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 이제 사실 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신 바와 같이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명령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본인의 영웅심에 취해
국회에 본인의 부활을 밀어넣은 것 아니지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곽종근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할 변호인이 있습니까? 예. 기성도인 윤석열 대통령은 별의 이명입니다. 박정근 증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 박범계 의원, 민주당 의원 박범계, 박지원과 회유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하가 연락을 받았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제 색과 함께 어딘지 모르지만 의논하는 모습, 사진이 찍힌 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검사실에서 취조받은 내용 말고 별다른 게 검사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조받을 때 말씀드린 조서의 내용 이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범계 국정 의원이 본인 이 사령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실에 차 들렸던 기억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의 이후에 박지원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서 유튜브 영상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이브로 하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나왔습니까? 증인 예. 대답하세요. 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본인 지인과 통화 내역 중에서 본인 지인한테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떠한 힘이 있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약주를 한잔 하고 있던 상태였어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내용이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시켰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정확히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냥 나름의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재판부에서 직접 신문하겠습니다. 방금 증인 진술 중에 약주를 했다라고 한 발언. 증인 계엄 당일날 약주했습니까? 다른 날짜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린 날짜랑 헷갈렸다. 증인이 증언하신 내용에 지금 증거 조서에 검사 조서에 보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끌어내라, 위치 파악을 해라 라고 부천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직접 증인에게 처음에 말을 했다라고 박범계 등의 국회의원 생방송 라이브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후에 검사 조서 확인해 보면 직접 피청구인이 지시를 한 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죠.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싸가지 없이 마이크 반드시 대고 이야기하세요. 네. 강퇴시키겠습니다. 지금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 증인이 방송했을 때와 검사의 조서, 그리고 이 본 재판부의 증인 신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이 거의 없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당시에 그날 일을 재판부에서 증인 선서를 한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시간적으로 지금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정도로 계엄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군이 기억을 못할 상황인가요? 워낙 정신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뒤죽박죽인 건가요? 증인의 뇌 상태가 뒤죽박죽인 건가요? 예, 들어가십시오. 자, 더 증인 검사, 즉 이외 증인들 준비된 증인 신문 있습니까? 저희 증인들은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우리 공무원입니다. 이 점 꼭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추가로. 현재 증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언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태가 허위적으로 조작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증인심문 진행하실 변호인이나 검사 측 없습니까? 변론식 없습니다. 네, 없으면 이것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내려가 주십시오. 자, 다음 이천구인 측 변호인 이선우 변호인. 네, 변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리인 이선호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잘못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질문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일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정, 공평하게 작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서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엄격한 기준이 있고 이 법을 중심으로 내려지는 판결에는 실관성이 있다 라고 말이죠. 만약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그 기준에 대한 신뢰는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라는 것이 편향된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 순간부터 사법 시스템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올바른 기준과 법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 나라에서 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법은 단어로만 존재할 뿐 결코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법치는 살아있는 법치라고 말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끔찍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2025년 4월 4일 그날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붕괴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기준과 신뢰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과연 그 어떤 국민이 기준과 신뢰가 무너진 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금의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그야말로 편향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의문을 공정한 수사를 거부한 선관위에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수많은 탄핵을 저지른 좌파 정당들에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자국민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 세력들을 위해 활동하는 간첩들에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의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자유항쟁화 운동을 말입니다. 그때 편향된 이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징역을 살고 있는 청년, 시민, 국민
그리고 노인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또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고 윤 어게인을 외쳤던 최은호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도 현재 서부지법에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향된 사법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과연 다음 희생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여기 앞에 계시는 어머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옆에 계신 아버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촬영하고 있는 유튜버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다음은 제가 희생될 수도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님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처럼 크게 무너졌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는 대통령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위기를 막아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이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단순히 대통령님의 석방을 위해 감정에 기대어 재판장님께 호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의 비상계엄은 이런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그리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엄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합당한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판사님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피청군의 변론인 측에 대해서 재판부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피고 피청구인 측에 대한 변호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인권과 방어권 보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의 변론 내용은 좋지만 피청구인에 대한 온전한 방어권 행사와 피청군의 입장 반영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고 약간은 퍼포먼스적이고 자기 변호인 자기중심적인 의견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소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재판장으로서 우려되는 바, 이 점 변호인 측에서 유념하셔서 피청구인의 입장과 방어권이 모자람이 없도록 변론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검사. 네, 검사 측. 왜 검사는 자꾸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하나를 잊고 살았죠. 조용히 나조차도
예. 청구인 측. 청구인 측은 공소 유지 의지가 없습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 재판은 일국의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재판으로서 진지해야 할 재판에서 청구인 측이 재판 개정부터 지금까지 줄곧 감정에 호소하고 그리고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할 뭘 용서해 달라는 거죠? 제가 윗선에게 예, 무언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 이러한 재판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미친 것 같네요. 검사는 청구인 측은 어쨌든 간에 이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재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재판의 공소 내용과 상관없는 이런 감정 호소 그리고 퍼포먼스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기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유물인 것 같아요. 감정에 호소하고 쓸데없는 노래 부르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 비청구인 측 변호인 이현빈 변호사 올라오십시오. 변론하십시오. 사건 번호 2024 헌나8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이환빈입니다. 본 대리인이 맡은 변론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 대한민국 국가 기능 마비 상황에 관한 변론입니다. 아울러 앞서 변론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변론 취지, 곧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본 국가의 보호 의무 문제, 경제와 국방 차원에서 본 국가 운영의 불안전 문제, 사법 시스템의 신뢰 기능 저하 문제를 종합하여 본 대리인이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수의 막중한 책무를 지닌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아가 오늘 이 재판의 결론을 역사로 남기게 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만을 위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국가의 자기 보존 원리, 민주공화국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권력 분립이 무너질 때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 본질을 결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묻고자 합니다. 과연 대통령은 아무리 국정이 마음이 되어도, 아무리 입법이 행정을 압박해도, 아무리 국가 운영의 핵심 기능이 차단되어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하는지, 과연 그것이 헌법인지, 과연 그것이 국가 자기 보존인지, 저는 바로 그 점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평온한 상황만을 전제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헌법은 위기를 견디기 위해 존재합니다. 헌법은 단지 권력을 나누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평시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긴급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6조와 제77조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헌법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지켜야 하는 최종 책임자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피청구인의 판단이 완벽했느냐가 아니라 그 판단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과연 국가 비상에 기만한 상태였는가입니다. 본 대리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고 누적된 국정 충돌이었고, 입법과 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태였으며, 공직사회 전체가 위축되고 국가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권력은 언제나 절제되어야 합니다. 다수는 국가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국가를 멈추게 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입법권은 예상과 탄핵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예산은 협상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동시에 국가 기능입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수행 불가능한 수준까지 압박받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실, 감사원, 수사기관 등 국가 핵심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국가 기능의 구조적 제한입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산은 국가의 손과 발입니다. 예산을 통해 국가는 움직이고 집행하며 보호하고 대응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정쟁의 수단으로만 쓰면되고 국가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몰린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 정상 정치의 영역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 기능의 마비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탄핵은 하나의 정치적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이전부터 장관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핵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대리인이 강조하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하나의 호불호가 아닙니다. 문제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조입니다. 탄핵은 원래 헌법이 허용한 가장 강력한 예외적 수단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비상적 통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정치적 갈등의 한 과정처럼 상시적으로 등장하는 순간 그 피해는 특정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유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는가 아니면 정책 판단, 수사 방향, 정치적 입장 차이와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 배경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탄핵은 법의 이름을 들린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어야지 정쟁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사행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장관과 공직자들은 정치적 환경을 즉각적으로 체감합니다. 언제든 탄핵될 수 있는 환경, 정치적 판단 하나로 직을 잃을 수 있는 구조, 책임있게 결단할수록 오히려 위험해지는 시스템이 반복되면 공직자는 더 이상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정은 지연되고 정책은 미뤄지며 행정은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국가는 움직이게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마비입니다. 이는 피청구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방향을 제시해도 공직 사회가 움츠러들면 국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장관이 결단하지 못하고 차관이 결재를 미루고 실무라인이 책임을 회피하면 국가는 종이 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성 국가가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로 국가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기능할 때 비로소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기능이 점차 멈춰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상황에서는 국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도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선거 관리, 법 집행, 안보 체계, 국가 주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이 존재했고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본 대리인이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불신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불신이 국가 운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는 외형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의 작동을 의심하게 되는 사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사회입니다. 대통령은 바로 그 위험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앞서 다른 대리인들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점과 이어집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본 국가의 보호 의무는 국가가 기능할 때만 실현됩니다. 국정이 마비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입니다. 경제와 국방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예측 가능성과 국가의 집행력을 먹고 삽니다. 국방은 지휘체계와 일관된 국가 의사결정 위에서 유지됩니다. 사법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법답게 작동하려면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두려움 없이 정치적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선 세 분 대리인의 결론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보호 기능도 경제와 국방의 안정도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모두 국가 기능의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국가 기능 자체가 압박받고 있었다면 대통령이 그것을 단순한 평시 상황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 상황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정은 반복적으로 지도적 위기 지연되고 공직 사회는 위축되며 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권력 간 충돌은 심화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본 대리인은 헌법에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헌법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책임입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평시가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본 대리인 이현빈은 말씀드립니다. 피청구인의 판단이 모든 국민들에게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판단이 무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대리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판단이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국가 기능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님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판단을 평가하실 때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배경과 구조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결과만 떼어내어 평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은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헌정 질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의 조치가 적절했느냐를 넘어서 왜 그러한 조치가 거론될 정도로 국가 운영의 비정상성이 누적되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탄핵은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임기 중 제거하는 최후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정치적 해결과 협치, 제도적 보완, 상호 절제의 노력은 충분히 시도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충분히 작동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강한 수단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상 가장 중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그 사연이 명백하고 그 필요성은 압도적이며 그 수단은 불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정치적 해소 가능성이 있었고 구조적 원인이 방치된 채 결과만 응징했다면 그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후 수단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십시오.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분열은 치유됐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더 깊어졌고 외교, 경제, 안보 등 많은 영역에서 피청구인 재임 시절보다 더 큰 불안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본 대리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탄핵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탄핵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과만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능 마비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채 최고 책임자만 제거한다고 해서 국정의 비정상성이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백과 더 깊은 충돌만 남게 됩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은 헌법 소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묻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과연 헌법 질서를 강화했는가? 아니면 권력 균형을 더 무너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이 탄핵 심판은 아니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는 주적이요 적국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만히 냅두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탄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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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무효!
연하게 올리언 우리가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탄핵 무효 지금 이 시간 청와대 일상의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누굽니까? 형사재판에 받아야 될 사람, 진짜 탄핵 심판에 받아야 할 사람은 정작 누굽니까? 이재명! 근데 이재명이 재판 안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판 받고 끌어내서 원상태로 대한민국 돌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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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국민헌법 재판 선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인 측 검사 작성하셨죠? 이청구인 측 변호인들 작성하셨죠? 자, 지금부터 재판 선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소추에 관한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국가 긴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는 그와 같은 국가 긴급권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국가의 존립이 중대한 위험에 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되는 헌법상 비상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계엄 선포는 단순한 행정행위나 일반적인 권력 행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계엄 선포 역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사는 대통령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하여 사회 통념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후적으로 보다 적절한 대안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계엄 선포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장기간 지속되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복적인 충돌과 기능저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의 범주를 넘어
국가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당시의 상황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엄 선포라는 조치를 선택한 것이 그 판단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심사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대통령의 판단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존중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음,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탄핵소추 절차를 국회의 입법에 맡기고 있으나 이는 국회가 어떠한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로서 그 본질에 비추어 적법 절차 원칙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탄핵소추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적 평가를 수반하는 준사법적 절차로서 피소추인에게, 여기서 피소추인은 소추 절차의 적법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피소추인이라고 칭합니다. 피소추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의 체계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은 피청구인에게 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탄핵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파급 효과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의 입법 절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심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사위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단순한 절차 선택의 문제를 넘어 적법 절차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동일의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회기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의결을 방지하여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회기만을 달리하여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허용된다면 국회는 회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무제한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의회제도의 기본 원리와 권력 분립의 균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발의 및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보호이익의 존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은 현재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 계엄은 선포된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제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이 장기간 정지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탄핵심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의 회복에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의 이익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추사유 변경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는 당초 형법상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나 이후 그 주장을 변경하여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단순한 법적 평가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탄핵제도는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 대립 상황 속에서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적법 요건에 관한 결론.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과 권력분립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안에 관하여서도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추 의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병력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형식만을 보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 수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그 실질과 목적에 비추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국가의 정당성과 통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선거 과정에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거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한 이 사건 조치는 특정 개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행위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운영 상태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적 성격의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에서 요구되는 영장주의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계엄이라는 비상상황 하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제한이 허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상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그 범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영장주의 위반 또는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지시하여 국회 경내에 병력 및 경찰력을 배치하고 일정 범위에서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외형상으로는 국회의 권한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과 함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되며
그 과정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물리적 통제 조치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국회 주변에는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고 있었고 계엄 선포에 따른 사회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경내로의 무질서한 진입이 허용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군경을 투입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는 그 목적과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전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천구인의 지시 내용 중 일부 표현이 과격하게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전체적인 맥락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의 지시는 급박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회의 기능 자체를 영구적으로 무력화하거나 민주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진행하였고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가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출입 통제 조치를 들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이나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비천구에는 계엄 선포와 함께 포고령을 발령하여 일정 범위에서 국회 정당 및 집회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포고령의 내용은 그 자체로 기본권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및 계엄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제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포고령은 사회적 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서 그 대상과 내용이 일정 부분에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는 정보의 확산 속도와 군중의 집걸 양상이 통상적인 경우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성이 급격히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정할 일정한 범위의 활동 제한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고령의 내용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영구적인 제한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상상황의 관리라는 한시적 목적하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를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 발령을 들어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이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비천구에는 계엄 상황에서 일부 주요 인사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대상에는 법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 자체로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과 범위, 실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조치는 특정 법관에 대한 체포나 강제 조치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보 수집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사법부의 독립적인 재판 기능을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정보 수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일률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치 확인 시도를 들어 사법권 독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안에 관한 결론, 이 재판 본안에 관한 결론은 최종 주문과 함께 결론을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거의 채택 및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와 동일한 엄격한 증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대통령과 같은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대한 심사는 그 어느 절차보다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증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의 형성 과정, 일관성, 객관적 정합성 및 외부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홍장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홍장원 증인의 진술은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 및 그 경위에 관한 중요한 근거로 제출되었으나 그 신빙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른바 지렁이 메모로 지칭되는 기록은 작성 시점, 작성 경위 및 내용, 정확성이 명확히 입증되기 아니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해석 보완된 정황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통상적인 공식 문서나 객관적 자료와 달리 작성자의 주관적 인식과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증거로서 높은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홍장원 증인의 진술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건 당시의 동선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증인의 이동 경로, 접촉 인물 및 상황 인식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반복되는 경우 이는 기억의 왜곡 또는 사후적 재구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진술은 외부 상황 및 이후 진행된 조사 과정에 영향을 받아 점차 구체화되거나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증언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증거법상 증인의 진술이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관성, 구체적, 객관성과 자료의 합치성,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홍장원의 증인 진술은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핵심 사실에 관한 부분에서 객관적 자료와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증명력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곽종근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곽종근 증인의 진술은 피청구인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우선 곽종근 증인의 최초 진술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국회 내 발언, 언론 노출, 국정조사 및 기타 조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점차 그 내용이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시점 이후에는 진술의 표현이 단정적으로 변화하거나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세부 사항이 추가되는 등 변동성이 확인됩니다. 또한 진술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사건 발생 시점, 지시의 구체적 내용 및 전달 경로에 등에 관하여 상이한 진술이 존재하며 이는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곽종근 증인의 진술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발언 및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진술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시간적, 내용적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일관되게 제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진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증인의 진술이 외부 영향에 노출된 상태에서 형성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확대 변형되는 그 진술은 오염된 진술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 증명력은 현저히 제한됩니다. 이어 기타 증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수의 증인 진술은 각기 피청구인의 행위 및 그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형성 과정과 내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전체 증거 체계의 안정성에 대하여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다수의 증인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억의 퇴색 또는 재구성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증인들 사이의 진술의 내용, 시점 및 표현의 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세부사항의 불일치를 넘어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관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일부 증인들의 경우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서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거나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외부 정보의 유입, 언론 보도, 조사 과정에서의 유도적 질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진술은 그 자발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증명력 또한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특정 방향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는 개별 증인의 기억에 기초한 독립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사후적 해석 또는 공통된 인식의 틀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합니다. 법리적 관점으로 보건대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서 충분한 증명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했듯이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와의 합치성, 외부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형성 과정의 자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다수의 증인 진술은 이러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핵심 사실관계에 관하여서는 진술 간 상충 또는 변동이 존재하여 이를 기초로 단정적인 사실 인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 진술이 서로를 보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자체가 독립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를 근거로 증명력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기타 증인들의 진술은 그 개별적 신빙성과 상호 보완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홍장원 증인, 곽종근 증인을 포함한 기타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 판단에 관한 종합, 이 사건에서 주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상당 부분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홍장원 증인의 진술의 객관적 적합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곽종근 증인의 진술은 형성 과정에서 외부 영향 및 내용 변형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들 진술만으로 피청구인의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은 그 성질상 형사재판과 동일한 증명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 부분 결론. 따라서 위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피청구인의 법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탄핵 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을 파면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점, 그리고 그 임기 보장은 헌정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탄핵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에 정치적 제도적 상황이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긴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요건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판단의 타당성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하여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 일부에 있어서 절차적 미흡이나 논란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당시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판단과 조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곧바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선거관리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조치 역시 그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국가질서 유지와 공공의 신뢰 확보를 위한 대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들어 피청구인의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이나 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된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증인들의 진술은 그 형성 과정, 내용의 변동성 및 객관적 자료와의 적합성을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동일한 엄격한 증명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명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기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충되는 진술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기초로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관하여 보더라도 법사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루어진 의결,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발의, 소추사유의 실질적 변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과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단순하게 형식적 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헌법이 예정한 탄핵제도는 정치적 다수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는 예외적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위헌, 위법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의 행사로서 그 합리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 절차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문 헌법재판법에 따라 시간을 고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18시 04분 먼저 잘못 선고된 2024 헌나 기존 판결문을 폐기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아래와 같이 선고한다.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며 국민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전 적폐 문영재 재판관에게
형배야, 재판은 이렇게 하는 거다. 후일 역사는 오롯이 너와 나의 재판을 판단하고 비교하게 될 것이고, 법봉을 진 너인지 빈봉을 진 나인지, 후대가 진짜 정의가 관통된 판결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선택하게 그 비교가 기꺼이 되어줄 테니 두고두고 이 오역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참회하기를 빌어본다. 이어 이러한 사정으로 거저 주어 처먹은 권력에게 이재명에게 고한다. 이렇듯 정의는 그다지 정의롭지 않아 보일지언정 언제라도 삶에 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왔다. 지금의 요행스러운 너의 인생 전반에 걸친 순간이 후일 화양연화가 될지 지옥 연생이 될지 이미 가짜의 말과 시간으로 점칠된 지난 과거에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점쳐보고 있다. 아마도 이 우연처럼 보이는 거짓과 날조로 탄생된 너라는 정권 결과는 처절한 고통이 수반되고 국가의 수명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우리는 보란듯 과거와 현재로부터 질서와 이치를 깨닫고 다시 앞으로 전진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역사의 재판장에 세워 진짜 심판을 일점의 오류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수할 것임을 다짐하고 경고한다. 남은 시간 부탁하건대 부디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 없고 국익에 해롭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냥 숨만 쉬고 심판을 기다려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모든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국민대리헌법재판재판관 안정권 감사합니다.